정부가 8가지 핵심 정책 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창업부터 폐업까지 이른바 맞춤형 도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영업 종합대책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서울페이도 어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죠. 이렇게 쏟아지는 자영업 대책들 과연 어떤 내용이고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 일단 주요 내용들을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그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 대책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번째 나온 이제 자영업 대책입니다.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창업부터 폐업까지 생애 주기별로 해갖고 이제 맞춤형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상권 보호, 아니면 상생 협력,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복지 증대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아나운서가 말했던 8대 핵심 정책 과제를 냈는데요. 첫 번째로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을 발행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구도심 상권 30곳을 이제 육성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이제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네 번째로는 이제 제로페이 시행하는 것, 다섯 번째로는 이제는 임대차 보호법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 보증금 단계적 폐지하겠다. 여섯 번째는 부실 채권 9천억 원 정도 지역 신고에 있는 거요. 이거를 이제 소각 매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획기적인 개선 추진하겠다. 여덟 번째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하고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 연구소를 신설하겠다. 해서 8대 이제 정책 과제를 어제 선보였죠. 네, 자 보게 되면 크게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라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실 그 약간 낙후되어 있던 상권을 이제는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는 2022년까지 한 30곳을 이제는 확대하겠다, 이렇게 육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8년도에는 이제는 3곳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대구 칠성시장, 강진 중앙로, 그다음에 수원 역전 상권을 됐고요. 19년도 들어와서는 내년이죠, 13곳.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년까지는 30곳 육성해갖고 구심 있던, 그러니까 낙후돼 있던 상권을 이제는 개발해서 뭔가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상권으로 활성화시키겠다. 세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이제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상권 특색이 반영되는 그냥 문화 산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상권에 대한 어떤 자랑거리들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됐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지역 상권 상생 협의체를 이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과당업종 선정, 그러니까 과당업종에 대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안 나오도록, 더 이상 이제는 그 개발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복합적인 업종이 자꾸 생기다 보면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이것을 자율적으로 조금 제한을 하겠다. 어떤 이런 보관도 냈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100% 하겠다는 것도 좀 눈에 띕니다.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세금을 투자해서 주차장 보급을 넓히겠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생활 SOC 연계해갖고 전통시장을 이제 공유경제로 확산을 시키겠다. 지역의 문화, 아니면 지역의 볼거리들을 같이 공유경제해서 좀 문화 생태계를 좀 만들겠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눈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 또 포함되는 게 이제 비탄감 대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네, 맞춤형 채무 조정 제도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담겨 있더군요. 채권 소각을 하는 것도 있고, 성실히 빚을 상환하면 자녀 채무를 면제하는 이런 특별 감면 제도도 있다고 하고요. 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부실 채권 이제 정리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바로 그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 이게 9천억 원을 좀 미리 좀 소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먼저 4,800원어치를 내년 캠코에다 매각을 해서 이제 소각을 시키고요. 나머지 이제 4천억 원 정도는 2021년까지 이제 매각을 시키겠다. 이런 어떤 보관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사실 무분별한 채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신보만 가지고 있던 부실 채권을 먼저 정리하겠다는 보관인데, 많은 또 이런 거에서 좀 비판이 좀 비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체 우려 차주에게는 상시 채무조정이 도입이 되고 연체 중인 차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체 중인 차주에게는 이제 채무 감면율을 이제 확대하는 부분인데 이게 17년도에는 29%였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이거를 2022년까지 40% 이상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변제 능력을 아예 상실한 차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갚을 능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실 상환의 기본 조건으로 해서 이거 조건으로 해서 특별 감면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없애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주요 골자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비판 어린 목소리가 넋이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채무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자영업이 어렵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이제 사업을 해서 빚을 얻게 된 건데 이 네. 나라가 깎아준다. 모럴 해저드 발생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래서 조건을 단 거예요. 예. 성실 채무자에게 한해서 아니면 또 신보에 있는 부실채권만 이제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냈는데 사실 뭐 국민 감정으로 보자면은 이것에 대한 반론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밥 안 먹고 옷 안 입고 안 사 입고 이래서 아껴서 대출을 갚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빚을 안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어서 채무를 탕감해 주다 보니까 뭐 국민 감정상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채무를 탕감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모럴 해저드가 나와서 오히려 이런 무책임한 차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는 좀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부담, 그러니까 개인이 졌던 빚의 부담을 세금으로 메꿔주다 보니까 전체의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금융권에 부실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금융권이 부실해지면 국민 전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경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의 빚이 사회 전체의 빚으로 넘어오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한간의 어떤 시각도 존재한다. 이렇게 비판 어린 시각도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 대책 이것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도 선을 보였습니다. 네. 김영래 제로페이 추진 반장 연결해서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서울페이 추진 반장 김영래입니다. 예. 네. 제로페이가 어제 이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일단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그 시범 서비스는 시작이 됐고요. 그 제로페이에 참여한 그 20곳의 은행과 4개의 전자금융업자가 총 15개 앱을 출시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첫 결제가 생활상권의 점포랑 또 제과 음료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첫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 20개 뭐 거의 대부분이 제로페이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소비자는 20개 은행하고 4개 그 전자금융업자들이 출시한 15개 앱을 일단 핸드폰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또는 네. 기존에 설치하신 분들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장에 이제 저희들이 QR을 비치해 놨는데요. QR을 촬영하시고 또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즉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익숙하신 분들은 한 10초 안에 결제가 끝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소비자의 계좌에서 바로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해 봤더니 제로페이존이라는 영등포역 지하상가 대부분이 결제가 안 됐다라는 그러게요. 예. 거예요. 좀 준비가 미진하진 않나 이런 지적이 나왔던데요. 네, 저희가 QR이 배송이 돼야지만이 사실 결제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좀 순차적으로 QR이 비치되다 보니까 영등포 상가가 미처 QR이 오전 중에 비치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보로 보완 조치를 해서 오늘에는 QR이 모두 비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이 제로페이인데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제로페이가 실시가 되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걸로 기대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용카드 대신에 좀 제로페이를 써야지 판매자분들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소비자 이용이 핵심인데요. 이제는 뭐 첫 걸음을 뗀 상황이라서 아직 소비자가 얼마큼 쓸지 또 얼마나 소비자 그 판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요. 다만 지금 카드 가맹업체가 한 53만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서울에 53만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90% 이상이 연매출 8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제로페이가 8억 이하의 그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가 제로인 만큼에 뭐 대다수의 자영업자분들은 일단은 수수료 제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네. 수수료 자체는 제로페이가 훨씬 낮긴 하지만 부가세 공제액을 따져보면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카드 매출이 큰 게 더 유리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래요? 부가치세 환급이라는 거는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뿐만 아니라요. 현금 또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도 환급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동일한 매출액을 올릴 경우에 부가치세 환급은 같고 오히려 카드 대신에 제로페이를 쓰게 되면은 그에 비례해서 카드 수요 부담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간단하게 들자면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전액을 만약에 제로페이로 결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환급 그대로 다 받고 또 신용카드 대신에 제로페이를 모두 사용했으니까 수수료는 또 제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건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제로페이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소비자들은 이제 카드를 쓰나 제로페이를 쓰나 별 차이점이 없고 오히려 카드사 혜택이나 편의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다만 20년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발전해온 신용카드랑 이제 처음 그 첫 단계를 띈 제로페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로페이도 이제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보완해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사회는 이제 워낙 신용카드에 익숙한 사회입니다. 다만 그 이면에는 높은 그런 비용 구조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그 소비자가 보는 혜택들도 결국에는 판매자에게 그간 전가되어 왔고 또 판매자는 그 비용을 알게 모르게 우리 소비자의 가격에 반영하는 그런 가격 원리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물론 자영업자를 돕는 제로페이의 당위성이나 이런 착한 소비에만은 기댈 수 없다라는 걸 저희도 인정하고요. 네. 따라서 발표된 소득공제 40% 이외에도 다양한 공공정책과 연계해서 혜택이나 할인 등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자, 소상공인 66만 곳 가운데 2만여 곳 정도만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는 이제 내년 3월까지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제로페이 가맹은 아무래도 이게 좀 널리 알려져야지 판매자분들이 좀 가입을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가맹 속도는 초기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된 상태고요. 또 이제 어제 시범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제 가입 절차도 좀 간소화하고요. 그리고 이게 가입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시거나 또는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이제 시간 내시기 어려운 분들은 좀 직접 찾아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가입을 도와드리는 방법으로도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들이 찾아뵙거나 또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 안내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가입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김영래 서울페이 추진 반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범 서비스니까요.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신문 언론들에서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미진한 부분들이 확인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울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페이 얘기하는데 서울시가 먼저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같이 하면서 이제 이름이 이제 제로페이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제가 법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도 네. 가맹 한번 해보려고 이제 사업자로서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근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네, 정차도 복잡하고요. 사실 홈페이지도 가봐야 되고 모바일도 가봐야 되고 막 이래서 좀 복잡했었는데 또 한 가지가 사용 설명서가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 네. 채널에 제로페이 했더니 CI 영상, 홍보 영상 하나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다 댓글을 다셨는데 아니 무슨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데 무슨 홍보 영상 하나 있고 사용 설명법은 전혀 없다. 이런 어떤 비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준비가 정말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어제 좀 들었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아무래도 그 홍보라든지 기본적으로 대국민 홍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시스템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최저임금 대책이 빠졌다라는 건 참 맞죠. 아쉽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이제는 또 제로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 대책에서 사실 그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그러니까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기사 그 리포팅에도 나왔지만은 모비스 같은 이제 고액 연봉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시급으로 따졌을 시급으로 때, 따졌을 예. 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최저임금에 대한 급격한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론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무엇보다 어제 차관회에서 나왔던 그 근로시간 주휴시간 산입하는 부분, 이 부분도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거든요. 이게 월급으로 따져본다면 174만 5,150원인데 자영업자들 제가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면요. 너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자체가 급격하게 또 너무 올랐잖아요. 또 10% 이상 또 오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부담스럽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법이다 보니까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다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내년에는 더 걱정스럽다는 어떤 의견이 시장에선 팽배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 어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은 조만간 조간부서인 말하고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만 봐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은 재정을 풀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이제 그렇죠. 한계로 그렇죠.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수가 살고 경기가 살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인데 안 네. 되니까 계속해서 재정으로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런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내수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네. 내년에는 더더욱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저부터도 그렇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 정말 어려워질 거다라고 해서 현금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식하신 분도 그렇고요. 뭐 투자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산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에 기회의 어떤 시기가 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내수가 안 돌면 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오늘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특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내수 자체가 안 되면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사실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쓰죠. 그러니까 더더욱 내수는 막혀질 것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지금 그 통계를 봐보니까 소상공인 월 평균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소상공인 매출이 한 월 1,538만이었고 영업이익이 한 248만 원이었는데 15년도를 봤더니 매출은 늘어났는데요. 영업이익이 이제 월 215만 원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투자하고 재정 투자하잖아요. 그 매출은 뜁니다. 아무래도 지원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비용의 문제,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매출은 늘어도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과연 뭘까라고 봤을 때 김동연 전 장관이 떠나면서 남겼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지금 되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런 네. 한축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사회 아니면 경제계가 한번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